자, 2학기 기말고사 대비 황금 프린트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우리 2021년도의 마지막 문제풀이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수업 열심히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모쪼록 마지막 시험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요정의 미를 거두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총 16문제인데요. 풀이 순서는 우리가 1번부터 5번, 그리고 8번, 9번, 11번, 13번에서 16번 이렇게 풀이하고요. 6번, 7번, 10번, 12번 풀이를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 정도 강의가 끊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순서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강조하긴 했지만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을 한 후에 문제풀이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풀이 시작할게요. 1번. 별 A와 B가 원시별에서 주결성이 되는 동안의 진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A, B는 원시별이에요. 원시별은 핵융합 반응을 하기 전의 별을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원시별 단계에서 주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지금 묻는 건 이 원시별 두 개 A, B가 주 계열성이 되는 동안의 진화 경로가 나와 있는데 두 별이 서로 다른 진화 경로로 이제 이 H열도 상에서 여기가 지금 주계열성이겠네요. 주계열에 도착하는 경로를 보여주면서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 보기를 보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지금 이 원시별 A와 B가 주계열에 도달했을 때 위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A별 같은 경우는 B별보다 왼쪽 위에 있는 주계열성이죠. 자, 주계열성은 특이하게 우리가 H열도 상에서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로지르는 대각선상에 위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표면 온도가 이렇게 높은 별들도 있고 낮은 별들도 있고요. 광도도 큰 별들부터 작은 별들까지 다양한 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결성에서 이렇게 왼쪽 위에 있는 별들의 특징을 보면 왼쪽 위에 있는 별들은 지금 그래프상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는 높아지죠. 별의 표면 온도가 높고 위에 있다라는 건 광도도 크고 이런 주계열성들이고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주계열성의 경우에 온도도 낮고 광도도 작은 주계열성들이 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특징의 주계열성이 되는 이유는 이 원시별의 질량 차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우리 자료를 한번 찾아볼까요? 주계열성. 여기 있네요. 원시별의 질량에 따라 우리가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계열에 도달했을 때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온도나 광도도 다르다 그랬고 또 이 주계열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상의 특징도 이렇게 다르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별들이 질량이 큰 별들이에요. 지금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시별의 질량이 작은 별들인데 질량이 큰 별들은요. 쭉 이렇게 쭉 왼쪽으로 이동해서 주결성에 도달하고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들, 얘는 지금 태양이랑 질량이 같네요. 질량이 작은 별들일수록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광도도 작은 이런 주결성들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 보기를 보면서 이제 마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A는 B보다 질량이 크다. 이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질량이 큰 별들일수록 주계열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왼쪽 위에 온도가 크고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큰 주계열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A, B 중에서는 원시별 A가 질량이 크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주계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 그래프 다시 봐야겠네요. 자, 언뜻 그림만 보면 지금 질량이 큰 애들이 긴 거리를 이동해서 주계열에 도달하기 때문에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숫자들이 주계열에 요 위치까지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태양 질량의 100배가 되는 이 원시별은 주계열에 도달하기까지 10의 4승년이 걸렸고요. 질량이 작아질수록 짧은 거리를 오는 것 같지만 이 0.1 태양 질량,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이 원시별 같은 경우는 이만큼 오는데 10의 8승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원시별일수록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니은은 주계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으니까 맞겠네요. 질량이 큰 A가 주계열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짧고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었어요, 특징이. 이 질량이 큰 별들은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자, 얘네들이 물론 별들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머무르는 이 단계가 주계열 단계이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주계열 단계를 떠나서 그 다음 단계, 거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 질량이 큰 별들일수록 우리가 주계열성을 떠나는 시간, 주계열에서 다음 단계, 거성 또는 초거성으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얘네들이 길다라고 했었죠. 왜냐면 이 질량이 큰 별들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질량을 소모해서 에너지를 내는 그 반응들이 빨리빨리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 질량 소모율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질량 소모율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 원시별에서 주계열까지 오는 시간도 빨리 도달하지만 주계열을 떠나는 시간도 그만큼 질량이 작은 별보다는 짧다, 빨리 떠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마저 정리를 그래프를 본 김에 하고 가면요. 지금 왜 갑자기 펜이 안 되지? 지금 그래프를 봤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주계열성이 되고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주계열성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려면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뭐였어요? 나는 이제부터 주계열성이다 할 수 있으려면 그렇죠. 수소 핵융합 반응을 시작해야 그때부터 우리가 별이다, 주계열성이다 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중심부의 온도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만큼 높아져야 했었죠. 그쵸? 그래서 원시별 단계에서 중력 수축 에너지를 통해서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약 1000만 켈빈 정도의 온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주계열성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원시별 단계에서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지름은 감소하고 아까 말했듯이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표면 온도는 상승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광도가 어떻게 변할지 보면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반지름은 감소하고 지금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지름은 감소하고 표면 온도는 증가
하죠. 질량이 큰 별들 같은 경우는 이 반지름이 감소하는 것보다 표면 온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반지름이 많이 떨어지지 광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온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HR2상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서 비교적 광도가 큰 원시별이 아니죠. 주계열성이 되고요. 질량이 작은 원시별 같은 경우는 이 온도가 상승하는 정도보다 반지름이 감소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광도가 세로 축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광도가 지금 낮아지는 상태죠. 이렇게 광도가 작고 표면 온도가 낮은 이런 주계열성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원시별의 질량이 큰 경우에, 사실 다 설명을 했던 건데 어차피 문제풀이를 하는 김에 좀 정리를 하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가 덜 된 거야.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내용부터 좀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넘어갈 때의 특징이 원시별의 질량이 큰 경우와 이제 작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일단 주계열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질량이 클수록 짧고요. 질량이 작은 별들은 오래 걸린다. 자, 그런데 얘네들 질량 소모율이 크기 때문에, 주계열 단계에서 이거는 소모율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도 역시 짧고요. 질량이 작은 별들 같은 경우는 머무르는 시간이 오히려 길고요. 왜냐면 이제 주계열 단계를 떠난다라는 건 결국 중심부에 있는 수소를 다 썼다라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원시별의 질량이 큰 경우는 최종적으로 어떤 주계열이 되느냐?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큰 주계열성이 되고, 질량이 작은 별들은 반대로 표면 온도가 낮고 광도가 낮은 주계열성이 된다. 이런 특징들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도가 높은 주계열, 낮은 주계열이라는 건 표면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분명히 수소 핵융합 반응 하려면, 주계열성이라고 하려면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왜 온도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죠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표면 온도야. 중심부 온도가. 알겠지? 이렇게 표면 온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자, 그럼 니은까지는 일단 해석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면 이 과정에서 A와 B의 반지름은 모두 감소한다. 자, 반지름이 감소한다라는 건 현재 이 단계에서 별이 수축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원시별에서 우리가 주계열성으로 넘어갈 때는 아직까지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지 않았고, 별의 질량 때문에 중력 수축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경우에 다 반지름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번 문제, 그림은 어느 별의 표면에 적용하는 두 힘의 크기와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 주시다. 자, 우리가 화살표로 어떤 힘의 크기 그리고 방향을 나타낼 때는요, 이 화살표의 머리가 향하는 이 부분이 이제 방향이 되고, 이 화살표, 지금 A, B가 화살표의 길이가 다르죠. 이 길이가 바로 크기가 됩니다. 그쵸? 자, 근데 A, B가 어떤 힘인지 줬어. A, B는 각각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중 하나이다. 자, 지금 여기 B금으로 나타난 부분이 별의 표면이야, 표면. 자, 우리가 보통 별을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원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 별의 중심으로 향하는 힘과 별의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요 중에 이제 이 표면 하나를 떼가지고 이렇게 나타낸 거야. 자, 별의 내부에서 이 중심으로 향하는 힘, 표면에서 내부로 향하는 이 힘, B, 얘가 뭐였어요? 바로, 그렇죠, 중력이죠. 자, 그러면 A는 이제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되겠죠. 자,
별이 핵융합 반응을 하거나 뭐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별의 내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중력과 반대로 별의 내부에서 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라고 합니다. 별을 구성하는 이제 기체들의 이 압력 차에 의한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은 뭐 내부 압력, 내부 기체 압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중력과 내부 기체 압력의 힘의 차이가 있는데요. 중력이 훨씬 더 큰 상태이죠. 그쵸? 자, 이렇게 중력과 내부 기체 압력이 같은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자, 별의 그 진화 단계에서 이 정역학 평형을 이루고 있는 단계가 언제였어요? 주계열성 단계였어요.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이 중력과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같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별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크기 안 변해, 반지름 안 변해. 그때가 주계열성 단계였고 만약에 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팽창하는 힘이 커진다면 그때는 별의 반지름이 커질 거고 그때가 바로 우리 거성 단계였죠. 주계열에서 거성 넘어갈 때. 중력이 더 커진다면 그때가 지금이지. 이때는 그럼 별의 반지름 우리 벌써 니은에서 물어보고 있네요.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수축하려는 힘이 더 강하니까 반지름이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야 되죠. 자, 이때가 언제야? 지금 문제에서 어떤 단계라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단계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들이 한 단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축하는 경우가 자, 우리 1번에서 살펴봤던 이 원시별에서 주결성이 되는 이 경우도 우리가 내부 압력보다 팽창하는 힘보다는 중력이 더 큰 상태 그러니까 별이 수축하고 있는 상태죠. 반지름이 감소하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단계인지 확신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별이 수축하면서 반지름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역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A다. 이거는 힘의 방향을 보고 알 수 있는 거고요. 디귿. 별은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다. 아니죠. 이 두 개의 힘이 같은 경우가 이제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반대로 이 지금 여기서 따지자면 A 별의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 큰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 원시별 단계에서 중력 수축의 힘이 더 커서 우리가 수축하죠. 근데 별의 중심부 온도가 높아져서 이제 주계열에 도달하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내부 압력이 커지면서 그때는 이 두 개의 힘이 똑같아서 크기가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중심부에서 수소 핵을 다 썼어. 그래서 중심은 이제 핵융합 반응을 멈췄는데 이 껍질 부분에서 남아있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껍질부가 팽창하면서 이 껍질부에 작용하는 이 내부 압력이 커져서 얘가 커지면 결국 별은 팽창하는 거죠. 그쵸? 그때가 언제였니?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는 수소각이라고 부르는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 팽창하려는 힘이 강해지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그런 경우들 봤었죠. 그쵸? 어쨌든 이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가 상승하면 이 힘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면 이 힘이 커진다. 그래서 주결에서는 중력 수축과 이 힘이 같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 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주 계열성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 잘 봐야 돼. 두 별 다 주 계열성이야. 질량이 서로 다른 주 계열성이야.
자, 주결성인데 이렇게 질량이 다르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자, 주결성 단계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헬륨을 만드는 반응이 일어나죠. 자, 이 반응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PP, 양성자 반응과 중간에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로 관여하는 CNO 반응 있다라고 했는데 질량이 다르면, 주결성에서 질량이 다르면 이 중심에서 둘 중에 어떤 반응이 우세할 것인가 다르다라고 했죠. 질량이 작은 별들일수록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고요. 질량이 큰 별들일수록 CNO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얘네들은 이 에너지 전달 방식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결성의 내부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똑같은 주결성이지만 질량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와 나 중에 질량이 작은 별 어디입니까? 나예요. 나에서는 핵 다음으로 복사층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대류층이 나타납니다. 복사 대류, 열 전달 방식이죠. 핵 주변에서 복사를 통해 어느 정도 열 에너지를 전달한 다음에 표면에 가서 이제 대류는 물질이 직접 순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대류를 통해 표면까지 에너지를 전달한다. 질량이 큰 별들은 핵 다음에 대류층이 먼저 나타나고 복사층이 나타난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선생님이랑 특히 수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림이 이 그림 기억날 거예요. 질량이 큰 별들 같은 경우는 대류로 먼저 열 에너지를 전달하고 그 다음 복사로 열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래서 대류층, 복사층 순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요 그림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 중심핵 다음에 대류층 없이 복사층이 나오지.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 같은 경우, 이렇게 그림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 중심핵이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도 틀린 건 아니에요. 두 가지로 다 나타냅니다. 핵, 대류층, 복사층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냥 얘를 통틀어서 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조금 구분해주기 위해서 대류핵 또는 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나랑 구분은 가잖아요. 그쵸? 나는 지금 복사층, 대류층이 나타나는 걸로 봐서 얘가 지금 질량이 작은 축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대류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덜 헷갈렸을 텐데 어쨌든 중심핵 그다음 복사층이 제일 바깥에 나타나는 걸로 봐서 얘는 질량이 큰 주계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보기 보면 별의 반지름은 나보다 가가 크다. 자, 주계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질량이 큰 별들이 이제 반지름도 크기 때문에 반지름은 가가 더 크다 맞겠죠. CNO 순환 반응은 나보다 가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 질량이 큰 별들이 CNO 순환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자, PP 반응, CNO 순환 반응 둘 다 주계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쵸? 질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가에서 중심핵은 대류층과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자, 얘는 우리가 대류가 일어나는 핵이라고 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고요. 5번. 뭐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오겠습니까? 그쵸? 지금 설명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내가 모른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답을 맞게 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책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최대한 지금 선생님이 관련 내용들까지 많이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공부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시험 치시기 바랍니다. 맨날 잔소리만 하는 것 같아. 자, 4번 볼게요. 아마 1, 2, 3번까지 잘 풀다가 4번에서 이제 살짝 멘붕을 겪고 포기할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아직 포기할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표는 별 A, B의 광도와 반지름. 보니까 태양의 광도가 1일 때 기준이야, 얘가. 별 A는 광도가 100. 태양 광도가 100배라는 뜻이야. 태양의 광도 100배. B는 16, 16배. 반지름은 10배. 얘는 태양이랑 반지름이 같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처음 별의 물리량 들어갈 때 이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다양한 파장대에서 지금 빛의 복사 에너지가 나오는데 가장 그래프가 지금 이 피크를 찍고 있는 부분. 오잉? 자, 다시. 피크를 찍고 있는 이 부분. 이때의 파장을 우리가 람다 맥스라고 해서 최대 에너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기 아마 있을걸? 여기 있네. 딱 그 말은 없기는 하네. 자, 이때 최대 복사, 이거 아마 뒤에 나올 거야.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이 파장은요, 누구랑 관련있다 했어? 별의 복사 에너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그러니까 별빛을 우리가 분석해서 복사 에너지를 나타내보면 이렇게 플랑크 곡선의 형태로 나온다. 그 말은 어떠한 특정한 파장에서 최대 에너지를 내는 형태로 빛의 복사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이 파장, 람다 맥스, 얘는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별의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었어요.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표면 온도 우리 보통 T로 나타내죠. 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기억나야 하는데 이 람다 맥스 별의 그 복사 에너지 파장에서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별들일수록 짧은 빛들, 파장이 짧은 빛들을 더 많이 방출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억이 얘지? 얘가 니은. 보면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 기억이 더 짧지, 그치? 얘가 표면 온도가 더 높은 별인 거야. 니은이 기억보다는 표면 온도가 더 낮은 별이고.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다. 절대 등급. 안 주어져 있지. 절대 등급 여기서 뭘로 판단할 수 있을까? 황도.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저 별이 밝냐, 이 별이 밝냐, 겉보기 밝기죠. 그 겉보기 밝기를 가지고 결정한 등급, 겉보기 등급. 자, 얘네들은 거리에 영향을 받지. 그래서 별들을 모두 같은 거리, 10파색이라는 거리에 놔두고 거리에 영향을 없앤 채 별의 밝기를 비교해서 나타낸 등급. 그러니까 이 별의 절대적인 등급, 절대 등급. 자, 등급은 작을수록 밝기가 큰 거지, 더 밝은 별인 거지. 겉보기 등급에 대비되는 값이 겉보기 밝기, 우리 눈으로 보이는 밝기였어. 걔는 실제 밝기가 아니야. 거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밝은 별이어도 멀리 있으면 어둡게 보일 수 있잖아. 절대 등급에 대비되는 별의 실제 밝기가 뭐야? 바로 광도죠. 자, 지금 별 A, B 중에 광도 누가 더 큽니까? A가 훨씬 더 크죠. 광도가 크다. 절대 등급은 A는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지. 밝기가 밝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쵸? 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표면 온도 구해줘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안 나왔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표면 온도.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 광도랑 반지름이야. 광도랑 반지름, 광도랑 반지름, 광도랑 반지름. 뭔가 눈에 보이지? 광도는요, 이렇게 구했어요. 별 전체 표면적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자, 상수인 값들 빼고 생각하면 광도는 결국 그 별의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지금 별 A의 광도는 100인데 얘는 지금 반지름이 10이야. 그치? 얘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온도 아직 모르겠어. TA의 4제곱 한 거야. 그치? 별 B의 광도는 16인데 태양의 광도를 일로 봤을 때 그쵸? 얘는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의 1이지 1의 제곱 곱하기 TB의 4제곱이야. 물론 이렇게 등식을 세웠을 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우리 어쨌든 비교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TA는 얼마야?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100이지. 광도 100이야. TA는 1. 반지름이 1이지. 근데 광도는 16이야. 그럼 결국 TB의 4제곱이 16이란 얘기네. TB는 얼마? 2. 자, 여기서 광도 크네. 무조건 표면 온도 높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표면 온도는 여러분들이 구해봐야 돼. 그치? 구해보니까 표면 온도는 B가 더 높아요. 별의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낮다. 맞겠네요. 별 A에서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세기를 파장에 나타낸다. 자, 기역과 니은은 최대 복사에너지를 내는 파장의 크기를 비교해봤을 때 그게 더 짧은 기역. 얘가 표면 온도가 높은 벌이겠지. 결국 기역이 뭐야? B야. A가 기역이다 아니죠. A는 니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2번. 자, 5번 볼게요. 5번. 그림은 주계열성의 질량 광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얘도 잘 나올 거라고 했죠. 주계열에 한해서 자, 여기 있는 별들은 다 이제 주계열인 거야. 주계열에 한해서는 지금 세로축이 광도, 가로축이 질량인데 질량이 커질수록 광도도 커진다, 비례한다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계열성에 지금 물리량이 나와 있는데 겉보기 등급이 5등급.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밝기, 겉보기 밝기를 가지고 결정한 등급이 5등급에 그때 이 별 A의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100파섹, 표면 온도는 12,000켈빈이래요.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라고 하고 비교 대상으로 태양을 줬는데 태양의 절대 등급이 5등급이고 표면 온도는 6,000켈빈이라고 줬어요. 자, 별 A의 절대 등급.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 겉보기 등급과 거리. 이때 절대 등급 구할 수 있죠. 뭐 가지고? 거리 지수 가지고. 거리 지수 뭐였죠? 별의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5 곱하기 로그 D. 여기서 D는 별까지의 거리 빼기 5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겉보기 등급이 5. 절대 등급 우리가 구해야 돼. 별까지 거리 100. 계산이잖아, 그때부터. 5-m은 5. 자, 로그 100은 얼마야? 2지 곱하기 2 마이너스 5 하면은 얘가 5니까 이 별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5등급이 아니라 0등급이다. 그치? 기억은 틀렸고. 자,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좀 지우고 생각해보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준이 역시 태양이야. 태양의 질량이 1이래. 여기네, 여기. 그치? 그리고 태양의 광도가 1이래. 그러니까 질량 1, 다시. 질량 1, 광도 1. 여기 있는 애가 지금 태양. 이야, 그치? 문제에서 태양을 찾으라고 한 건 아니고 이 별 A의 질량은 태양의 10배 이상이다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현재 태양의 광도가 1일 때 이 별 A의 광도 LA는 얼마일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구해요? 하면 안 돼. 왜? 봐봐. 방금 우리 기억에서 이 별 A의 절대 등급 이 0등급이라는 걸 구했는데 문제에서 땡큐하게도 태양의 절대 등급이 5등급이라는 걸 줬어. 몇 등급 차이 나니? 5등급 차이 나죠. 자, 등급이 5개 차이 날 때 밝기 차이는 몇 배 차이 난다 그랬어요? 100배 차이 난다라고 했어요. 절대 등급에 대비되는 밝기는 광도라고 했죠. 결국 별 A와 태양은 밝기가 100배 차이 난다라는 거야. 지금 이 그래프에서 태양의 광도는 1이라고 했어. 100배 차이 나면 여기가 지금 숫자 잘 안 보이는데 10의 제곱이거든.
이게 별 A의 광도야. 별 A의 광도 10의 제곱일 때 결국 그 별의 등급은 등급이래. 질량은 괄호축의 값은 2 정도 되죠. 태양 질량이 1일 때 이 별의 질량이 2 정도 된다라는 건 10배가 아니죠. 그쵸? 10배는 너무 크고 2배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둘 다 주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 질량과 강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기억도 틀렸고 답은 디귿인데 왜 디귿인지 보고 가야겠네. 그치? 반지름은 태양의 2.5배이다. 구체적인 이런 값을 나오는 게 보니까 결국 우리 또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이 별의 절대 등급 0등급이었지? 태양의 별대 등급 5등급, 두 별의 등급 차이로 인해서 두 별의 태양과 별 A의 광도 차이가 우리는 100배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쵸? 자, 요거는 선생님이 연습장을 조금 켜고 할까?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죠. 쌤이 이거 잘 쓸 거라 그랬지. 자, 태양의 광도는 태양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태양의 표면 온도의 4제곱. 별 A의 광도는 별 A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TA 표면 온도 A의 4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TA가 얼마라고 했어? 12,000켈빈. 태양의 표면 온도는 얼마? 6,000켈빈. 표면 온도 주어졌어. 그리고 이 두 개의 광도 차이가 얼마? 100배 차이 난다라고 했지. A가 100배 더 밝아.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반지름의 B야. 반지름이 몇 배 차이 나는지야. 감이 오니? 자, 그러면 두 별의 밝기, 광도가 100배 차이 난다라는 건 A가 더 밝으니까 태양 광도분의 A 광도는 100이라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맞아? 그치? 근데 표면 온도는 주어졌어. 얘가 2배 더 크지? 맞니? 얘 TA는 12,000켈빈, 6,000켈빈. 그러니까 얘가 결국 ET 태양인 거잖아. 그치? ET 태양의 4제곱은 똑같은 값들을 없애주자. 계산하기 편하게. 2의 4승은 16만 남는 거지. 그치? 결국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16 넘겨주고 쉽게 16분의 100은 RA의 제곱이라는 거니까 태양 반지름 분의 A의 제곱 풀어주면 자, 16분의 100은 4분의 10의 제곱이죠. 4분의 10. 얘가 얼마야? 얘가 2.5. 결국 A의 반지름은 2.5 R 해야.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네. 사실 계산이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해보면 되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걸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이 두 별의 광도 차이가 100배라는 것과 표면 온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반지름 구하고 싶으면 광도와 표면 온도와 반지름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세울 수만 있으면 계산이야,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수학 잘하겠지. 그치? 이렇게 우리가 반지름까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 자, 그 다음은 우리가 8번으로 먼저 갈게요. 별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뒤에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8번. 님은 어느 별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자, 원시별에서 A로 진화했다가, 자, A는 여기가 지금 주결이라고 문제에서 줬다. 그치? 주결 갔다가, 거성 또는 초거성이겠네? 그래서 얘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백색외성으로 마무리됐어. 그치? 자, 이 별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은 주결 단계에서 질량은 태양과 비슷하다. 주계열 이후의 별의 진화 단계에서 어떻게 진화할 것이냐.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졌다. 기억납니까? 자, 주계열 이후에 별의 진화 단계가 별의 질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인간이야 태어나서 먹고 자라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별들은 타고난 거에 달렸어. 내가 질량을 크게 가지고 태어나느냐 작게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일생이. 태양의 질량과 비슷한 별들은 주계열 이후에 적색거성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성상성운 또는 백색외성으로 일생을 마무리하고요. 질량이 큰 별들은 반지름이 더 커지면서 광도가 큰 초거성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초신성 폭발 이후에 또 질량에 따라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일생을 마무리한다라고 했었죠. 요 각각 단계의 특징들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 기억에서 질량을 물어보는 건 포인트는 얘지. 얘가 백색 외성으로 일생을 마무리했단 말이야. 그 말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라는 거죠. 주계열 단계에서 맞겠네요. 자, B 단계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철이 생성된다. 자, 핵융합 반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맞았어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으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무거운 원소가 바로 철이었죠. 근데 얘는 지금 태양 질량 정도의 별이야. 그치? 얘는 철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탄소였어요. 자, 수소가 핵융합 반응하면 헬륨이 만들어지고요.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 탄소가 만들어져요. 태양 정도 질량의 별들은 이 이후로 핵융합 반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백색외성이 탄소로 이루어진 온도가 매우 높고 반지름이 작은 별이었잖아요. 그쵸? 철까지 만들려면 이후에 핵융합 반응을 더해서 질소, 산소, 규소 그 다음에서야 철을 만들 수 있어. 질량이 더 큰 별이어야 중심부 온도가 더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원소일수록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그만큼 높은 온도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별들은 안 돼. 여기서 끝. 더 무거운 별들이어야 철까지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자, 이렇게 중심부에 그리고 철이 만들어지면 철 무거워요. 그만큼 중력 수축하는 힘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강한 힘으로 수축하다 보니까 이 핵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막 부딪히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빛을 방출하는 펑 폭발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C단계는 초신성 폭발 단계다. 여기서는 초신성 폭발 단계가 나올 수가 없지. 그치? 질량이 비교적 가벼운 별이기 때문에 무거운 별에서 이후에 초신성 폭발 단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죠. 니은 디귿은 다 질량이 큰 별들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은 1번. 다음은 우리 9번. 연달아 있는 문제네요, 9번은. 자, 이 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주계열에서 거성 단계 거쳐서 백색외성으로 진화 단계를 마무리하는 이 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A, B 과정에서 표면 온도는 높아진다. 자, 이 과정 A, B, B, C 이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 보기들에 답하려면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주계열에서 적색거성 거쳐서 행성상 성운이나 백색외성으로 마무리한다 라고 외워서 그 내용을 알고 푸는 것도 되지만은 H열도 상에서 얘의 이동 경로를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H열도 막 그려보고 했잖아. 수행평가하면서. H열도 가로축에는 온도를 나타내는 값. 현재는 분광형을 사용했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 낮아지죠. 세로축은 광도 위쪽으로 갈수록 광도 커져요. 그쵸? 자, A에서 B로 진화할 때는 오른쪽 위로 진화하네. 오른쪽 위로 진화한다라는 거지. 위쪽으로 갔으니까 광도는 커지지만 오른쪽으로. 온도, 표면 온도. 여기서도 표면 온도야. 그치? 표면 온도는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B, C 과정에서 왼쪽 아래로 이동하네.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표면 온도는 높아지는데 등급을 물었으니까 광도를 봐야겠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광도 작아진다. 등급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1등급인 별과 6등급인 별이 있으면 밝은 별은 등급이 작은 별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광도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B에서 C로 이동했기 때문에 등급은 커진다. 맞고요. C가 어디야? C에서 백색외성으로 진화할 때 주계열을 한 번 더 거친다? 주계열 지나오네. 주계열 거친다 하면 안 돼. 원시별에서 주계열 단계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은 주계열 떠나는 거야. 이때 백색외성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주계열로 다시 간다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정답은 2번. 니은만 맞네요. 자, 그 다음은 우리 9번 했으니까 11번. 11번 한번 볼게요. 자, 11번 그림 가와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두 별의 중심에게서 핵융합 반응이 끝났을 때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봤던 그림이네요. 그쵸? 질량에 따라 별의 이제 최종 단계에서 내부 구조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질량이 큰 별들일수록 더 무거운 원소를 중심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이제 철까지 만들 수 있고 질량이 태양형 정도의 별들은 탄소까지 중심에 만들 수 있어요. 자, 바깥 부분에서 이제 중심으로 갈수록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물질의 비율이 커집니다. 자, 보기 보면요. 보기가 위쪽에 있구나. 볼게요. 기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기억은 지금 이제 처음 만들어졌던 그 수소, 얘네들 수소 껍질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장 바깥쪽에서는 수소의 비율이 크다라는 의미죠. 자, 여기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아니죠. 자, 중심에서 이제 주결성 같은 경우는 중심이 이제 수소로 이루어진 핵이 있고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서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완전히 끝나면 중심부는 이제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있게 되고 그 주변에 남아있던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이렇게 팽창하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반지름은 큰 별이 되는 게 이제 주계열선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되는 단계였죠. 자, 이 단계에서는 여기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이후에 중심에서 탄소가 만들어졌다는 건 헬륨 핵융합 반응도 끝난 상태. 그러니까 별의 마지막 단계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이 수소 껍질 핵융합 반응도 얘들아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야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융합 반응은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탄소 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A층이 B층보다 크다. 지금 A층은 여기 나에서 A층은 여기, B층은 더 중심 쪽에 있는 층이네요. 중심으로 갈수록 마지막에 생성된 물질이 위치한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물질이 위치한다 라고 했어요. 탄소는 수소, 헬륨, 그 다음으로 탄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A층에 바깥쪽에 헬륨이 있으니까 A층에는 탄소가 많이 있겠네요. 중심으로 갈수록 당연히 탄소의 비율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A층이 B층보다 탄소의 비율은 많다 맞겠고요.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이고 누가 결정한다 그랬어? 질량이 결정한다 그랬지. 원시별의 질량. 질량이 큰 별들이 질량 소모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질량을 빨리빨리 태워서, 물질들을 태워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주계열을 빨리 떠난다. 머무르는 시간 짧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가 질량이 커요? 나가 질량이 커요? 질량 나가 크죠? 더 무거운 물질 합성은. 그러니까 머무르는 기간은 가의 별이 나의 별보다 길다. 맞겠네요. 나가 더 짧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 다음은 우리 13번 한번 풀어보러 갈게요. 13번부터 13, 14, 15, 16 풀고 잠깐 끊고 우리 그 다음 나머지 우리 우주 그리고 외계 행성 탐사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ABC의 반증과 분광형을 나타내봅시다. 분광형 얘는 계속 얘기하지만 표면 온도를 알려주네. 쌤 이거 중간고사 범위예요?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친구였어요. 그쵸? 그래서 분광형 우리 순서대로 O, B, A, F, G, K, M 순으로 온도 가장 높고 온도 가장 낮은 별들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보니까 지금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B.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B가 가장 높고 그 다음 G형인 A, 그 다음 C, M형인 C가 가장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반지름은 A, B, C 순으로 커지고요. 옳은 것만 보느라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다. 자, 절대 등급 광도 비교해야 되죠. 쌤 광도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표면 온도랑 반지름 알잖아. 대략 구체적인 값은 못 구하더라도 비교는 할 수 있지. 왜? 광도 L은 반지름의 제곱, 온도의 4제곱에 비교한다. A, B만 지금 비교하면 돼. A는, 광도 A는 반지름 1,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지금 분광형이 G형인데, 물론 G형의 범위는 있지만, 일단, 표면 온도가 구체적으로 모른다 치자. 그럼 자, 반지름, 광도 B는 반지름의 제곱. 일단, 반지름이 B별이 100배나 크지? 반지름의 제곱이. 그치? 반지름이 10배 크니까. 자, 그런데 온도도 누가 더 높아? 지금 여기에 표면 온도를 각각 4제곱 곱해준 게 광도의 값일 거란 말이야. 그치? 쌤 왜 비례 썼다 등식 썼다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인 값 구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돼. 자, 반지름도 얘가 더 큰데 B별이 더 큰데 표면 온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표면 온도도 얘가 더 커. 광도 당연히 B가 더 크겠지. 그치? 그럼 절대 등급 누가 더 작아? 광도 큰 놈의 등급은 더 작겠지. 근데 A가 B보다 작다?
맞을 수가 없다. 그치? 틀렸어. 표면온도 B가 가장 높다. 이거는 아까 우리 분광형으로 파악했고. 그죠? 자, C는 백색외성이다. C는요, 지금 반지름이요. 태양의 100배이고요. 반지름 되게 크죠? 그쵸? 분광형이 M2, 온도는 낮아요. 백색외성은, 백색외성,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백색외성은요, HR도 상에서 이 부분에 위치해. 왼쪽 아래. 온도 높고 광도 작은 애들. 광도 작은 애들 맞죠? 온도 높고 광도는 작은 애들이에요. 반지름이 굉장히 작아. 매우 수축된 상태여서. 그런데 반지름이 태양의 100배나 되고 분광형이 이만큼 온도가 낮은 애가 백색외성이다? 불가능하죠. 얘는 사실 대략적인 위치 본다면 M2에 태양이 한 이쯤에 있거든 사실. 태양이 주계열 분광형이 G2 정도 되니까 뭐 한 이상에 있다라고 치면 M2의 반지름 100배니까 광도는 또 클 수 있겠지. 그럼 어쨌든 여기는 아니다 아니야. 그치? 그러면 백색 외성 1, 2는 없다. 정답은 2번. 자, 14번. 주계열상 ABC의 반지름과 광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태양의 0.1배 광도 모르겠고 B는 태양과 반지름도 같고 광도도 같네. 여기 단위가 R, 이 호떡 모양. 얘가 우리 태양이라 그랬지. 그치? 여기서 0.1이란 0.1R 땡이라는 건 태양 반지름의 0.1이라는 거니까 어쨌든 자 B는 지금 태양이겠네. 반지름 광도 다 태양과 같으니까. C는 광도가 태양보다 굉장히 큰 별이네. 그치? 자, 보기를 봐야겠다. A의 광도는 태양의 광도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주계열성 ABC야. 이 별들은 다 주계열성이야. 그치? A, B를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비교할 수 있는 값은 반지름밖에 없어. RA, 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보다 작지, 그치? A, B를 비교가 아니네. 자, A랑 지금 태양을 비교해야 되는데 근데 B가 사실상 얘들아 태양 아니겠니, 그치? 반지름도 태양이랑 같고 광도도 태양이랑 같으니까 어쨌든 0.1R 태양이라는 건 A의 반지름은 태양 반지름보다 작다라는 거지. 자, 주계열에 한해서는 주계열성 별들은요. 광도는 질량의 아이고 이렇게 하면 절대등급인 줄 알겠다. 광도는 별의 질량의 대략적으로 뭐 한 2에서 4제곱 정도 한다라고 했죠. 질량과 강도가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질량이 큰 별들은 반지름도 커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라면 질량 크면 반지름 크고 광도도 커요. 그런 별들은 HR도 상에서 왼쪽 위에 위치하는 애들이었죠? 그쵸? 광도 큰 주계열들,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주계열성인 경우 문제에서 다 주계열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태양도 주계열성이고 그치? 자, 그래서 A의 광도는 태양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겠지. 반지름 작다, 질량 작다, 광도 작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틀렸고요. C의 반지름은 0.1R 태양보다 작다. 자, C는요. 지금 반지름 안 나와 있고요. 광도가 C는 광도가 100배야. 태양의 100배야. 태양보다 광도가 커. 더 태양보다 HR투상에서
왼쪽 위에 위치하는 주계열성일 거야. 광도 크고 질량 크고 반지름 크고 0.1R 세타보다 세타렴이 R 태양보다 작다. 그럴 수 없죠. 주계열성의 수명, 여기서 말하는 수명이라는 건 주계열성의 수명, 주계열성에 머무르는 시간. 질량 큰 별들 짧다. 질량 작은 별들 길다 라고 했었죠. B, C는 지금 자, B가 태양이라고 생각한다면 C는 지금 광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질량이 더 큰 경우 따라서 B보다 주결성에 머무르는 기간은 짧아지겠죠. B가 C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맞겠네요. 아까 몇 번 문제였죠? 앞에서 몇 번 문제 하면서 설명했지? 여기 있네요. 주계열성의 질량 강도 관계. 여기서도 설명했었고 우리 앞에서 1번 문제 할 때도 우리가 이 질량에 따라 주계열성에 머무르는 시간도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여기서도 나왔네요. 11번 보기에서도 나왔죠. 질량이 큰 별들일수록 주계열성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했었죠. 적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와 나의 분광형, 광도 지구로부터의 거리로 나와 있다. 지금 분광형은 가가 A형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가가 더 높겠죠? 그쵸? 자, 기억 보기.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이건 앞에서 나왔다. 이거였잖아.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 최대 복사 에너지를 내는 파장. 얘가 짧을수록 별의 표면 온도 높다라고 했었죠. 지금 문제에서 표면 온도 분광형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A형이 가가 더 높기 때문에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가가 더 짧아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려. 니은 가는 나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라는 말은 밝기는 어둡다라는 얘기네. 자, 겉보기 등급은요. 눈에 보이는 겉보기 밝기로 결정한 등급이야. 등급이 클수록 밝기는 어둡다. 라고 했어. 그치? 거리가 나와 있어. 가는 지구로부터 100파색 떨어져 있고 나는 지구로부터 10파색 떨어져 있어. 자,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지. 그치? 가는요. 실제로 나보다 어두워. 광도가 더 작지. 근데 어두운 놈이 실제로 더 멀리 있어.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는 당연히 밝고 가까운 눈보다 어두워 보이겠지. 그치? 그럼 겉보기 밝기가 가가 나보다 훨씬 어둡게 보일 거야. 그러면 구체적인 값은 여기서 몰라도 돼. 가는 나보다 겉보기 등급이 큰지 작은지 알면 돼. 더 어둡게 보이니까 당연히 겉보기 등급 크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문제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지 묻는 게 뭔지 파악을 해야 그때그때 센스 있게 내가 필요한 값들만 탁탁 가지고 와서 볼 수 있어. 최대 복사 에너지 얘는 표면 온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분광형만 보면 돼. 겉보기 등급 거리랑 관련있으니까 우리 거리랑 광도 비교해서 봐야 돼. 어두운 놈이 멀리까지 있네? 당연히 겉보기 등급은 크겠다. 어둡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이런 센스가 길러지려면. 자, 하는 거라도 일단 열심히 하자. 가는 나보다 반지름이 작다. 자, 반지름. 아까부터 계속 반지름 나오면 우리 뭐 봐야 돼? 광도 봐야 돼. 광도 여기 있잖아.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지금 가나 중에 광도 누가 더 커? 가의 광도는 0.0. 나의 광도는 1이니까 나가 더 크네? 그치? 자, 그런데 표면 온도는 누가 더 높아? 표면 온도는
가가 더 높아. 분광형이 A. A가 A형인 별들이 O, B, F인 걸이니까 그치? G형 별들보다 표면 온도가 더 높아.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 가별은 온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도는 작아. 그 말은 얘는 반지름이 겁나 작아서 광도가 작아진 별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구체적인 값은 모르지만 가는 나보다 반지름이 작아야 성립을 하겠죠. 정답은 5번. 계속 나올 거야 이거. 이거 잘 사용해야 돼. 자 이제 16번 풀고 잠깐 쉽시다. 표는 가나다의 분광형과 분광형 즉 가는 G2 나다는 분광형이 같네. 표면 온도 같겠네. 어쨌든 표면 온도는 얘 같아. 가가 제일 높고 광도 계급 나와 있어요. 광도 계급 기억납니까? 어디 있더라? 광도 계급 여기 있네요. 자, 광도 계급은 별의 광도에 따라 계급으로 구분한 것으로 자, 우리가 숫자 로마자로 나타내는데 1 초거성부터 초거성, 거성, 그다음에 준거성, 뭐 여기도 덜 밝은 초고성, 거성 이렇게 나타내고 그다음에 5번이죠. 1, 2, 3, 4, 5번 주계열, 준외성, 백색외성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자, 이렇게 스펙트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했던 거는 스펙트럼을 봤을 때 똑같은 흡수선이 나온다라는 건 표면 온도는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광형은 같은데 여기에서 이 흡수선의 두께가 다르게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이 별의 이 밀도 기체의 밀도가 차이 난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얘를 적용시켜서 이제 광도로 구분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표면 온도는 같은데 광도가 서로 다른 애들을 이제 광도 계급을 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초고성부터 아래쪽에 있는 외성, 백색 외성까지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로마자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광도 계급 3, 얘는 거성인 별이고요. 자, 온도는 같은데 광도 계급이 다르지? 1번, 얘는 초거성, 얘는 주계열. 그러니까 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애죠. 얘도 분광형처럼. 그치? 내 말했듯이 표면 온도 같아도 광도 계급은 다를 수 있다. 자, 가는 주계열에 해당된다. 아니죠. 얘는 거성이고. 그러니까 이 광도 계급의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들렸고. 표면 온도는 가가 가장 높죠. 이건 분광형만 보면 되고. 그치?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크다.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자, 표면 온도는 똑같아요. M0, 분광형 같으니까. 근데 광도 계급이 다르다. 그러니까 광도가 다르다라는 건 결국 광도를 결정하는 값 중에서 표면 온도는 같은데 반지름 차이에 따라 광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1번 초고성 위쪽에 있는 애들이야. 광도 커, 절대 등급 작아. 표면 온도는 같은데 얘보다 얘가 광도가 큰 이유는 반지름이 크기 때문이지. 얘는 반지름이 작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지금 광도가 더 큰 초고성 단계에 속하는 이 나가 반지름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4번. 6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수를 해선을 정하는 별의 외계인수를 점수한 방법이 하겠습니다. 자, 시선 방향의 속도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이 중심별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의 존재를
파악하는 방법이었죠. 기억 보면 공통질량 중심주의를 회전하는 주기. 자, 공전 주기.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는 1년. 즉, 공전 주기는 공전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죠. 처음 이 위치에서 별이 자신의 공전 궤도를 돌아 원래 다시 이 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그 시간 주기야. 행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행성의 공전 방향이 나와 있네. 이렇게 돌아서 자기 원래 위치까지 오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공전 주기예요. 행성과 별과 이 외계 행성의 공전 주기를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외계 행성의 중심별보다 길다? 맞나요? 아니죠. 왜? 자, 이 중심별과 행성은요, 이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공전을 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행성의 공전 방향이 나와 있는데, 자, 얘를 항상 사이에 두고 공전할 거야. 여기서 행성이 이렇게 공전을 해서 공전을 하면 별은 반대로 이 방향. 어머, 뭐야. 얘는 이렇게 공전을 할 거야. 무슨 말이냐? 행성 파란색으로 표시해볼게. 행성이 공전을 해서 여기에 왔어. 별은 어디에 와야 돼? 공통 질량 중심을 사이에 두고 별은 색깔이 다른 게 없을까? 초록색 해볼까? 별은 여기 반대편에 와야 돼. 행성이 공전해서 여기에 와. 별은 어디 와야 돼? 여기에 와야 돼. 항상 이 둘 사이에는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야 돼. 별이 공전해서 여기 왔어? 아, 행성이 공전해서 여기 왔어? 별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행성이 원래 위치로 돌아왔을 때 별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둘이 동시에 원래 위치로 돌아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 별과 중심별과 얘를 공전하는 행성은 이 별과 행성은 둘의 공통 질량 중심을 항상 사이에 두고 같은 주기를 가지면서 공전을 해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그때 지금 지구가 여기에 있어. 관측자야. 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별이 가까워질 때 가 있을 거고 별이 이렇게 공전하면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질 거고 반대로 여기에서 별이 여기에서 이렇게 공전하면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겠지. 그치? 이 두 위치에 있을 때는 시선 방향에서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선 방향에 속도 없을 거고 어쨌든 별이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는 우리가 이 지구 관측자에게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 변한다라고 했죠. 그게 도플러 효과. 그리고 우리는 이 파장의 변화를 가지고 이 중심별과 공전하는 행성이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별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행성이 이렇게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행성의 공전 방향을 괜히 준 게 아니지. 별은 이렇게 이동해야 되죠. 공전 방향이. 그럼 지금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관측자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이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진다, 짧아진다. 파장이 짧아진다. 청색편이 나타난다. 맞죠? 관측자의 시선 방향에서 여기 있는 별이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길어지는 적색변이 나타난다. 맞겠죠? 니은은 정답이고요. 이 행성의 공전 방향을 보고 지금 현재 별이 가까워질지 멀어질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쵸? 자, 행성의 질량이 작을수록 별의 시선 방향이 크다. 자, 이런 도플러 효과를 가지고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행성이 질량이 있는 별이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너무 크게 돌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미세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 각각을 가지고 잘 찾을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이 있었어. 각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도플러 효과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유리하다라고 했어. 왜? 시선 속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흡수선 파장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길어지거나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질량이 작을수록 시선 속도 변화가 크다는 그래서 아니겠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우리가 풀이 안 한 게 7번. 7번. 다음은 어느 외계 행성계의 미세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미세중력 렌즈 현상에 의한 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뭐라고 했어요? 관측자가 멀리 있는 이 별을 관측할 때, 자, 별은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빛을 방출할 텐데, 그 중에서 관측자의 시선 방향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밝기가 결정되겠죠.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이렇게 갈 거고. 그치? 근데 이 우리가 관측하는 별 사이에 다른 별이 있어. 얘는 질량이 있겠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들어오는 빛 말고 지나가려던 빛이 이 별 주변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휘어져서 들어오고 지나가려던 빛이 휘어져서 들어오고 따라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 우리가 관측하는 멀리 있는 별의 밝기가 증가해서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 중력 렌즈 현상인데 자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또 밝기가 잠깐 증가했다가 나타나지. 얘는 누구 때문에 나타날까라고 했더니 바로 이 아까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는 이 별을 공전하고 있던 이 행성이 또 이 별 주변에서 중력 렌즈 현상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이 밝기가 증가, 두 번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이때 행성이 지나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이러한 방법으로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을 우리는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A는 니은의 밝기 변화이다. 니은은 지금 이 중력 렌즈 현상을 일으키는 중심별인 거고 이때 우리는 멀리 있는 별, 이 별의 밝기, 이 밝기는 멀리 있는 전체의 밝기야. 그래서 기억은 아니요. 기억의 밝기 변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B는 행성에 의해 나타나는 이렇게 작게 나타나는 짧게 나타나는 이 변화는 행성에 의한 밝기 변화이다. 맞고요. 이 탐사방울 행성의 공전궤도물과 수직한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식현상 그리고 아까 방금 살펴봤던 도플러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중심별의 행성이 가려야 되니까 시선 방향의 이동 성분이 있어야 되니까 관측자의 이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수직한 경우는 시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성분이 없지. 그래서 두 방법은 안 돼. 하지만 미세중력 렌즈 현상은 수직하든 나란하든 지나가기만 하면 돼. 이 경우에는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아도 행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5번. 그 다음 또 풀이 안 한 게 10번. 허블 상수 문제네요. 그림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허블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허블 상수는 관측값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관측하냐에 따라 허블 상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A는 보니까 대략적으로 65에서 70 사이, B는 조금 더 크게 나왔다. 그치? 거의 75에 근접한 경우로 나와 있는데 이때 우주는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라고 가정하고 기억. 자, 일단 허블 상수 A보다 B가 큰 경우다. 그치? 1메가파섹 떨어진 운하들이 우주 팽창에 멀어진 속도는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맞죠? 1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들이 우주 팽창에 의해 멀어지는 속도 이게 뭐야? 이게 허블 상수의 의미였잖아.
허블 상수. 잘 찾아봅시다, 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면서 은하들에서 나타나는 적색 편의 현상을 관측하면서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허블 법칙을 발견했죠. 그때 우리가 속도의 단위 킬로미터 퍼 세크, 은하까지 거리의 단위 메가파섹 사용하면 이때 허블의 단위는 킬로미터 퍼 세크 퍼 메가파섹. 그 말은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더 크다라고 했지. 1메가파섹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속도가 몇 킬로미터 퍼 세크 더 빨라지느냐, 후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그 관계를 나타낸 게 결국 허블 상수라고 했었어요. 1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들이 근데 자, 결국 은하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은하들이 멀어지는 건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허블 상수의 의미가 은하들이 우주 팽창에 의해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이 허블 상수가 A가 B보다 더 작으니까 이 속도가 A가 B보다 작다? 맞겠네요. 자, 우주의 나이는 A보다 B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 더 크다. 이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죠. 방금 얘기했듯이 후퇴 속도의 크기도 의미하고 우주의 팽창 속도도 의미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주의 나이와 크기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둘 다 우주의 나이, 우주의 관측할 수 있는 최대 크기 둘 다 허블 상수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우리가 허블 상수분의 1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A를 이용한 나이는 HA분의 1, B를 이용한 나이는 HB분의 1. 지금 B가 더 크기 때문에 나이는 B를 이용하여 구한 값이 더 작아지는 거죠. A보다 B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겠네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역시 허블 상수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보다 B를 이용하여 계산된 값이 작다. 이번에는 맞겠네요. 정답은 3번. 자, 마지막 문제 우리 12번 보겠습니다.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 방금 우리 허블 법칙할 때 살펴봤던 그래프였죠. 후퇴 속도는 지금 곱하기 10의 3승 킬로미터 퍼 세크 해줘야 되는데요. 자, 두 은하, 기역 니은에서 관측된 어떤 수선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관측 파장이 지금 니은은 나와 있고요. 기억은 안 나와 있네요. 빛의 속도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허블 상수는 약 67km per second per 메가파섹이다. 자, 이렇게 거리와 후퇴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이 기울기가 결국 뭐야? 거리분의 후퇴 속도니까 얘가 허블 상수지. 그치? 이거 기울기 구하면 되겠네. 그게 바로 허블 상수이겠네. 그쵸? 자, 허블 상수 H R분의 V 은하까지 거리분의 속도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주어져 있는 거 하나만 쓰면 되겠네. 작은 값 쓰자. 기억. 이 흡수선의 파장을 보면 거리가 60일 때 이거 기울기 구한다 생각하면 되지. 그치? 60메가파섹일 때 후퇴 속도는 4 곱하기 10의 3승. 이거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67km per second 메가파섹 나오면 돼요. 여기 뭐 단위 환산해 줄 건 없어요. 그대로 단위를 쓰니까. 기억은 맞고요.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디귿 먼저 보자. 디귿. 잠깐만. 디귿 먼저 봐도 됩니다. 적색 편의는 니은이 기억의 2배이다. 적색 편의 양. 지금 은하 두 은하 기억, 니은 둘 다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흡수선을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데 적색 편의량이 곧 뭐라고 했어? 적색 편의량. 그러니까 흡수선이 원래 기록돼야 되는 이 위치가 여기인데 관측되는 위치가 더 파장이 긴 경우일 때 이만큼 파장의 변화량
델타 람다, 얘가 바로 적색 편이량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결국 흡수선의 파장 변화량이 적색 편이량이고 얘가 후퇴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왜? 후퇴 속도는 은하의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결국 2번을 먼저 봐야 되긴 했네. 이게 2번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은하의 후퇴 속도는 빛의 속도 곱하기 원래 그 흡수선이 기록돼야 되는 파장 분의 관측되는 파장 빼기 원래 파장. 얘가 바로 델타 람다지. 그치? 그러니까 후퇴 속도는 적색 편이량 델타 람다에 비례하죠. 그쵸? 지금 두 은하의 후퇴 속도가 나와 있어. 니은이 8 곱하기 10의 3승 km/s. 기억이 4 곱하기 10의 3승 km/s. 니은이 2배죠. 디귿 맞네. 자, 이 흡수선의 고유 파장은 300 나노미터이다. 뭐 가지고 구해야 될까? 지금 관측 파장이 나와 있는 게 니은 은하죠. 얘 가지고 구해야겠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후퇴 속도, 은하까지 거리, 관측 파장, 고유 파장 구하래. 이거 이용해야겠네. 그치? 지금 관측 파장 나와 있는 게 니은이니까 기억이 아니라 니은을 이용해야겠네. 니은의 후퇴 속도, 은하 니은의 후퇴 속도는 8 곱하기 10의 3승 km/s는 단위 그냥 생략할게. 빛의 속도. 괜히 주어진 게 아니야.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고유 파장 아직 몰라. 그치? 근데 관측 파장이 308이었어. 308 빼기 고유 파장.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해서 고유 파장 구해보면 300 나노미터 나옵니다. 나와요. 자,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여기까지 우리 2학기 기말고사 대비 문제풀이였고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문제 풀어보시고 질문 있는 친구들은 시험 전날 아침에 질문하면 좀 힘들고요. 시험 전에 여러분들 질문하고 충분히 공부한 이후에 시험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